안녕하세요. 윤노스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리다 여고는 두 얼굴을 가지죠. 방금 전까지 아프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다 했더니 카메라 들어오면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모두 힘드신 분들 다 오늘 미안해요. 모셨는데. 하도 요새 무슨 회의에 회의를 우리 점심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점심시간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점심 네. 마치 샀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 바쁜 게 아니라 재미없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그리고 오리다 연구원 왜 네이버랑 카카오 커버하셨던데 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또 한번 시간 낼 때 한번 하시죠. 해야죠. 근데 예, 오늘은 이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되게 강조하던데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인가요? 결혼하고? 두 두 번째 어버이. 벌써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네. 금방 간다. 되게 스윗하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당신은 스윗하고 난 스윗. 아니야. 어제 요번에 그 본인 식사하신 거예요? 네, 네.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힘이 나 밥도 안 먹었어요 지금.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 돼가지고. 이거 드실래요? 그 몸에 더 안 좋아. 강이라도. 네. 그래요. 오늘 급하게 해서 그런데 원래 저번 주부터 이제 중소형주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하여튼 월보 매달 나오고 전에는 이제 월보 나올 때마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네, 몇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료도 있지만 네. 이번에 아주 중소형주들 좀 어떤 상황인지 네. 뭐 분위기도 그리고 또 중소형주 펀드들 이번에 중소형주 펀드들도 내 생각에는 그 SG발 사태 그 영향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없진 않은데 별로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2차 전지를 얼마나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영향보다는 네, 그래서 사실은 펀드 매니저분들이 운영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에 나눠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그만큼 몰빵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시장 대비는 안 좋았다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네, 진짜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네. 2차 괜찮습니다. 전지를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률 차이가 분석력의 차이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네. 2차 전지는 되도록 예를 들어서 네. 언급하면 안 돼. 몰라요. 저는 2차 전지 잘 몰라요. 네. 하도 민감해들 하시니까. 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여의도에서는 입을 다물기 시작한 지 좀 된 것 같고. 네, 그쵸. 왜냐면 좋다 말해도 뭐라고 하고 나쁘다 말해도 뭐라고 네. 하니까 이제 자꾸 하나 아쉬운 거는 저는 리서치를 떠난 지 좀 됐는데 최근에 놀랄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이 외부 노출을 꺼려하더라고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올라갈 법한 기업들이 주가가 안 올라요. 네, 이론과 그러니까 실제가 좀 달라서요. 유튜브 같은 데 나가는 것도 되게 이제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이 이리원은 참 오래전부터 우리가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강조해 왔었는데 저로서는 리테일 맡고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원래 하려면 네. 또 이거 뭘 해야지. 윤호스톡. 윤호스톡 한번 하고. 네. 윤호스톡이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구나. 윤. 아. 지금 올이나 스탁 주식이지. 윤호스톡이라고 해서 저희 만든 거야 우리. 네. 해야 될 거. 네, 해본 것 같아요, 한 번에. 했어요. 알았어요. 예. 윤호? 윤호 하면 당신 스톡 하자. 네. 이미 한 거 같은데. 손짓은 윤호? 어떻게 해야 돼요? 윤호. 네, 스탁. 좋아요. 자료는 자료 베이스대로 안 하고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한 달 할 때는 그 자료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은 너무 몇 달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도 되게 많은 걸 좀 업데이트 했고 그 다음에 최근 상황은 오히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제가 빈 네. 페이지에다가 네. 필기를 해서 보여드리는 네. 거고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매니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중소형주들 중에서 많이 없었고요. 첫 번째 많이 없었고 안 1분기, 좋았죠? 2분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차라리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안 나온 게 더 많아요. 근데 1분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예요.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2분기도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3분기부터는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4분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지금 당장 1분기 실적 아직 안 나온 거죠. 뭐가 좋아? 라는 질문들보다는 오히려 2분기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3분기
1분기 정도 이후부터 괜찮아서 내년에 YY로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 안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형주나 어떤 그 섹터에 대해서 굵직하게 어떤 주도주 그게 아니라 중소형주는 종목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좀 중요하고 그때그때 분위기도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올해 연초부터는 뭐 AI, 로봇, 뭐 2차 전지 그런 테마가 엮여있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는 안 됐어요. 그냥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랑 뭐 무관하게.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 안 좋은 건 맞아요. 물론 좋은 기업도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 그래서 저도 컨셉 자체를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보다 2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보다 자 1, 2분기는 조금 안 좋겠죠. 근데 내년에 좀 확실히 좋아질 기업들,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기업들, 그러면은 이게 깔아주겠죠. 올해 실적을 2022년도 역성장 나올 겁니다. 그 기업들은 대부분. 그리고 2023년에 역성장 나올 거고요. 2024년에 올라갈 텐데 주가가 그 중에서 안 오르고 혹시나, 저는 조금 리스크한 발언인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 타이밍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1, 2분기 실적 슬로우하지만 내년에 좀 확실히 좋아질 기업들 중에서 제가 뭐 최근에 봤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다 빼버리고 원래 하던 기업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업데이트 차원으로.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좀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 뭐 콘덴서 업체들인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신 회사예요. 작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2022년에.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회사 측에서 뭐 받은 거 전혀 없고, 거기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1분기 실적 역성장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2분기도 역성장 나올 것 같아요.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작년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가 높은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체 매출의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전 쪽, 뭐 TV나 생활 가전, 그쪽이 안 좋잖아요. 누구나 아시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실적 발표 안 나왔지만 뭐 지금 당장 사세요, 지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저는 주가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근데 3분기 정도부터는 좀 턴을 해서 내년엔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거는 3분기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베이스가 높지 않았어요. 우리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YY로 좀 괜찮고, 그리고 뭐 일단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말이 안 되게 싸거든요. 이런 느낌이죠. 순연금은 1,730억이에요. 죄송합니다. 2,730억이에요. 시가총액은 1,900억이에요. 뭐 저는 그냥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정우식 파트장이 좋아하는 게 네. 하여튼 시총 대비 현금을 보는데 네. 이게 정말 회사가 되게 못해서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OE도 낮아지고 ROIC도 낮아지는 거죠. 삼성전자 하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나도 오래 또 업데이트. 네, 항상 그랬어요. 돈은 계속 쌓이고요. 앞으로 변할 여지가 있나요 이게? 돈을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그래도 그로스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분위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표정이 저기실 때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참 맞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뭔가 M&A에 돈을 사용한다던가 그래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 다음에도 그런 전에도 그럴 가능성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올해 1, 2분기 안 좋을 거고 내년에는 오히려 회복을 할 거고 YY로 오를 거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안정적인 회사인데 어떤 모멘텀이 세게 간다던가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실적이 올라가는 확실한 그림이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전 그 부분이 삼성전자는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 전기차 충전 모듈이에요. 그 부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또 다 말씀해도 되나? 우리나라에 있는, 전 리포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K사에서 대형 SUV 전기차라고 썼어요. 그럼 보신 분들 모두가 알 거예요. 모두가. 네. K사에서 대형 SUV 전기차가 새로 나오는데 거기에 충전 모듈이 들어간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 이제 새로 출시되는 거죠.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가격이 근데 좀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형 SUV에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데 거기에 충전 모듈, 저희 기름 넣는 거 그 주유구 있잖아요. 그 휘발유차나
그 경유차 거기 똑같이 전기차를 꼽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품업체 중에 하나 M사 이제 HM사가 이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해 콘텐츠를 공급을 하는 거죠. 독점적으로. HM이 뭐, 이게 그렇죠. 예,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네, 뭐냐? 만 뭐도 있어가지고, 네.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네. 아, 좋다 이제 애널리스트 하나 이렇게 막 물어봐서 좋아요. 네. 실제 마진은 다 먹는 것 같거든. 그게? 아, 그 정도 아닌가요 지금?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야? 네, 이유가 뭐냐면 제품 라인업이 달라요. 기존에 자전에 들어가는 거나 이쪽에 충전 모듈에 들어가는 거랑 용량과 사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하이엔드예요. 왜냐면 고속으로 충전하기도 하이엔드구나. 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충전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제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적용된 것도 과거에 뭐 일본 업체들이 하던 건데 이번부터 받은 거거든요. 과거에는 만들기 좀 어려웠겠죠. 일본 쪽을 못 따라갔었는데 작년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모듈용 전해 콘덴서가 적용되는데 그 부분이 마진율이 안 낮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내부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전 대비는 훨씬 높을 거예요. 뭐 평균 영업이익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사실은 가전 쪽보다는 자동차 쪽이 수익성을 떠나서 일단 제품이 훨씬 퀄리티가 높은 것들만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번 들어가면 10년 이상씩 유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들이 들어가고 그 부분이 전기차 충전 모듈로 들어가는 거고 전기차 차량 한 대당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 아주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이제 그쪽 신차종에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첫 해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일본 업체들이 하던 게 한국 업체로 바뀐 거고 딱 보니까 한국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업체는 딸랑 2개밖에 없는데 한 업체는 그거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실적은 아마 높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커브는 안 하지만 뭐 오히려 이쪽 분야도 괜찮으니까 이 분야는 얘는 여기를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장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아시다시피 소나타랑 K5랑 다 같은 차로 보잖아요. 그리고 K7이랑 그랜저랑 같은 차로 보잖아요. 플랫폼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K사에서 대형 SUV가 나와요. 내년 연초에 이제 아이오닉 뭐 이렇게 뭐 시리즈가 나오겠죠? 네. 신차종이 똑같은 차겠죠? 그럼 여기도 독점으로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렇게 놓고 온다면 매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차에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 거기 들어간 충전 모듈이 늘어날 거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게 이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냥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년 이후부터 적어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 올 수 있겠죠. 주가가.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고 어차피 싸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공부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현금이 이렇게 많은 회사인가요? 항상? 네. 항상 많아요. 항상 많아요. 항상 많아요. 왜 아무것도 안 그게 그래서- 주가가 안 된 이유예요. 아. 네. 네, 이게 사실 뭐 항상 그런데 참 아쉽지 그게. 네, 아쉽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회사고 그러니까 커버하던 기업들 중에서 오랜만에 다른 기업도 업데이트 해드리면 네. 정말 뭐 유튜브건 어떤 리포트건 한 10년 만에 들어보는 기업일 겁니다. 금화 PSC라는 회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오랫동안 봤지만 언급이 아예 안 돼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비슷해요. 시가총액 한 1,900억 정도 되고 수령금이 한 1,500억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잘 쌓였었죠. 배당 수익률 4% 정도 나오고. 네, 이거를 이 다음에 삼성전자 다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또 같은 질문 주실 거 아니에요. 현금 쌓아놓고 뭐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이들. 근데 이 회사가 작년 12월에 뭔가 했어요. 네, 850억이라는 돈을 주고 네, 에코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네, 크죠? 시가총액 1,9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850억을 한 큐에 썼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어쨌든 이걸 샀습니다. 이 회사를 샀는데 그러면서 사명을 금화 PSC 같은 느낌으로 금화정수라는 사명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이름은 다른 데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 회사가 일단은 매출액이 연간 1,200억 정도에 뭐 순이익이 한 60억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금화 PSC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무조건 M&A 효과로. 연결되니까. 네, 저 같은 사람만 수령금이 얼마인지를 보지 사실 많은 투자분들은 수령금이 얼마인지 아예 안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안 보고 이 회사가 이걸 쓰고 나서도 순이익금이 한 600억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급증하네? 이거 하나만 보실 거예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왜 샀느냐예요. 왜 샀느냐. 예전에 금화 PSC 말고 다른 회사가 있는데 뭐 삼양 얘기도 커버 안 해도 상관없죠. 일진파워라는 회사가 주가가 몇 배 갔던 적이 있어요. 이유는 원자력 발전에 이제 경상정비가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화도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CR도 안 먹히고 주가도 안 올랐어요. 현재 기준으로 금화 PSC의 원자력 경상정비 비중은 15.7%입니다. 몰라요. 다들 안 보세요. 다들 원자력에 관련주 하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금화는 안 사시죠. 왜냐 거래도 없고. 네, 안 사시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원자력 비중이 계속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3, 4년 전에 그냥 거의 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늘어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 하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다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원자로 같은 안전과 영향이 있는 것들은 다 국가 산하 기관에서 하죠. 근데 그거 말고 시운전, 공기 정화, 뭐 그런 수처리 이런 것들 있죠. 주변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넘기는 거예요. 민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국내 수처리 쪽에 대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를 산 거죠. 이 에코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수처리 부분 딱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매니저분들이 그거 2, 3년 전에 이제 뭐 TY 어떤 회사에서 뭐 이거 관련돼서 되게 이슈 메이킹이 됐었는데 라고 언급 주시더라고요. 그 회사예요. 옛날에 남인신연구원 중에 SK증권가 있잖아요. 원전 자료 썼을 때. 네. 또 잘 자료 보시면은 네. 이 종목이 들어가 있죠. 네. 추천 종목이 아니라. 네. 수처리하는 회사를 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수처리 잘하는 회사를 샀고요.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어요. 그걸 떠나서 산 이유는 이제 원자력 수처리 쪽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이 가장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00% 연결된 회사니까 뭐 이 에코비트 엔지니어링이 직접 원자력 쪽의 수처리를 더 많이 따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금화가 그런 기술력을 좀 받겠죠. 어쨌든 간에 원자력 수처리 부분 그리고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해서도 사업을 좀 확대시키는 거고 답답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PER 6배, PBR 뭐 0.5배짜리 회사예요. 배당 수익 4.3% 나오고 재무구조 좋고 뭐 주가도 보시다시피 그냥 빨래주처럼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잃을 건 없는 상황. 여기서 안 오를 수 있죠. 당연히. 안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제 과거에 대부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올해 땅땅땅 나온다면 실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죠. 변화는 생긴 거죠. 정홍신 연구원이 이제 인타스라 회사를 계속 얘기했었다. 이제 로봇에 관련된 게 분명히 있음에도 전혀 반응 없다. 갑자기 한번 쫙 움직였었잖아. 네. 그리고 그 실제로 S로 효과가 좀 있으면서 그랬던 거 아닌가? 네.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그거 나도 정말 이번 더럽게 재미없는 정말 나는 뭐 로봇 관련지만 실질적인 그 회사가 변화를 준 회사거든. 네. 그렇잖아. 네. 변화를 줬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될 까지는 1년 걸렸어요. 사업을 시작한 건 더 오래 걸렸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네,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는데 왜냐면 이게 매출 그로스 쪽으로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안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럼 예전에 순연금 지금 1,500억대였다가 이거 네. 사가지고 지금은 줄은 거죠? 네, 맞아요. 딱 그만큼 쓴 거예요. 네, 과거에는 그 수연금이 계속 쌓여서 올라갔던 거고. 570 정도.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재미없지만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셔도 좀 안전 마진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뷰옥스라는 회사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료도 또 내주셨더라고. 네, 뷰옥스가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유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뷰옥스 그리고 삼양전자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아요. 인데 뷰옥스는 이제 나왔어요, 안 좋게. 2분기도 좀 위험한데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모르죠. 저도 회사 뭐 내부자가니까 모르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주가가 쭉쭉쭉 떨어져서 52주 최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실인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적이 좀 떨어진 건 맞아요. 다만 그 실적이 내년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파악이 안 되면 힘든 건데 파악이 돼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떨어진 이유. 근데 떨어졌을 때 실적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 1분기 실적이. 근데 그 이유도 좀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뷰역스라는 회사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뷰역스랑 레이언스라는 회사를 항상 같이 비교를 합니다. 레이언스. 네, 같이 비교를 합니다. 비슷한 회사니까요. 뭐하냐면 엑스레이의 디텍터를 만든 회사예요. 디지털 엑스레이. 예전에는 필름으로 찢었던 거를 그 필름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의료기기 산업할 때 한창 인기 좋았죠. 네, 그리고 항상 쓰여요. 수요는 계속 올라가요. 근데 뭐 어쨌든 멀티폴은 역사적 최저점에 두 기업 다 가 있는 상황이고 뷰역스가 왜 이렇게 실적이 조금 올해 1분기 슬로우하고 2분기도 좀 슬로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데 레이언스랑 비교했을 때 레이언스는 CMOS 방식, 반도체 기반의 CMOS 방식과 디스플레이 방식, TFT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을 구현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CMOS는 반도체 방식으로 좁은 면적, 좁고 고화질 면적, 3D 그쪽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이게 작은 면적인데 3D로 이렇게 다 보면서 그런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레이언스는 모회사인 바텍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주로 치과용이에요. 다 치과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MOS 방식을 하면서 그래서 치과 쪽은 CMOS 방식 그리고 TFT 방식은 저희 정형외과나 흉부외과나 그럴 때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병원에서 찍는 이렇게 되는 거 다 TFT 방식이에요. 그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건데 뷰역스는 치과 쪽엔 그렇게 과거에 경쟁력이 높진 않았기 때문에 TFT 방식으로만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CMOS 방식에 대한 R&D가 진행됩니다. 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제품이 출시가 될 거고 올해는 그거에 대한 R&D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 치과 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100%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치과 쪽은 지금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들어가는 거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산업 설비 내에서 이제 디텍팅하는 부분, 검사 장비용 그쪽으로 들어갈 거고 사실 레이언스도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둘 다 좋은 회사예요. 둘 다 좋은 회사고 영역이 올라가는 게 치과 쪽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산업용이 어떻게 쓰이는데 이게? 이게 비전인데 뭐냐면 이게 디텍터가 이렇게 보면은 엑스레이에 대한 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구조물 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구조 네. 같은 걸 투사시켜서 보여지게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항 가시면 돼요. 공항에서 엑스레이로 뭐가 있는지 다 보잖아요. 산업용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걸 갖다가 이거를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구조물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조 공정이 아니라 불량 여부 검사 쪽에 많이 들어가요. 검사 장비. 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외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28억이라는 금액이 일회성 대손상각금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는 모르죠. 대손상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 실적 안 좋은 게 되게 크게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건데 뭐 3, 4분기 때는 환입되지 않을까요? 무슨 대손이에요 이게? 이게 대부분 고객들이 유럽과 미국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 그쪽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근데 대손을 했으면 그게 꼭 환입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은 없는데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믿진 않는데 증권사들이 지금 PF 때문에 다 대손 쌓아놨는데 그거 돌아온다 보장 없는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증권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제가 일부러 좀 회사를 오래 보는 이유가 그 회사 과거를 봐요. 근데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고요. 다 환입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량 고객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일단 잡아놔요. 그때 못 받은 거는. 그 다음에 나중에 거의 다 받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선반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분, 4분기 때 이게 환입되면 이유 없이 갑자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옥수가 분기별로 그렇게 성수기, 비수기 외에는 편차가 크지 않은데 더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하는 경우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는 사실 정상적인 범위 내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건데 이런 일회성으로 인식된 것 때문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폭락한 부분이 있고 뭐 2분기까지 좀 슬로우하겠지만 내년엔 괜찮아질 거거든요. 이유는 첫 번째 치과 쪽 약했어요. 뷰옥스는.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 나온 자료인데. 오늘 나온 자료인데 이게 뭐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부터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빠르게 올라가요. 이유는 신규 고객선이 계속 뚫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올해 2023년에 유럽에 있는 대형 고객선이 뚫렸고요. 거기서 제품 공급이 시작돼서 지금도 고성장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치과 쪽, 이걸 얘네 부분 동영상 디텍터라고 부르거든요. 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지금 연구개발 비용 투자하는 거, 이 회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보이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R&D를 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과거 경험상. 그러면은 뭔가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매년 이 회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매출액이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올라요. 이번 1분기 때도 올랐어요. 그 상황에서 뭐 이제 구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좀 된다고 그런 걸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저점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집중한다기보다는 가격과 그리고 얘네가 왜 그렇게 비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보는 거죠. 긴 그림으로. 그래서 한 번 정도 스터디해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치과 쪽이 그 다이나믹 디텍터예요? 네, 맞아요. 동영상 디텍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계속 말씀드린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도 1분기 영업이익 안 좋을 것 같고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고점이고요. 하나같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보시죠. 차트 보시면 다 이건 뭐지? 이거를 안 사고 싶을 정도로 주가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안 올라가 있으면 사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같이 답답할 극단을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더 1분기 실적도 별로, 2분기도 별로예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지금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하는 매니저라 그래도 뭐 당장 오늘, 내일 매매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기, 올해 언젠가는 봐야 되겠죠. 이유는 모든 게 비슷합니다. 올해 대비 내년이니까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역사적 저점인 거고. 그리고 원래 계속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2분기 안 좋을 건데 이유가 뭐냐면 작년 이맘때쯤에 항상 이슈가 나왔죠.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회사 이제 카드 사용들이 확 줄지 않아요? 내수가 안 좋으면 이거 영향받는 회사 아닌가? 네, 받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 연구원이 있으니까 네. 유통업체도 그렇고 그런 내수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이루고 있는데 네. 나이스 정부야말로 카드 결제해야지 얘네가 수수료를 먹는 새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쉽게 3분기 가면 좋아지면 내수가 좋아진다고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일단은 Q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아요.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안 좋은 것 중에서 그게 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분기, 2분기 안 좋은 것 중에서 그게 가장 큰 이유로 안 좋아요. 여기 리포팅에서 써놨어요. 근데 또 안 좋은 이유가 있다면 작년에 그러니까 P 곱하기 Q인데 Q는 안 좋아요. P가 작년에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이런 식이에요. YY로는 올해 상반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P, Q 다 두드려 맞는 거고 하반기부터는 Q만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 나이스 정보통신은 사실 소비가 안 좋아도 계속 건수 성장은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MS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계속 올려놨어요. 근데 그 트렌드는 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는 좀 슬로하지만 하반기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 한국정보통신은 경쟁사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수혜는 맞아요. 나이스정보통신은 안 올랐어요. 이유가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스정보통신. 근데 뭐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나이스정보통신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파격적으로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이유는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네. 이유가 뭐냐면 애플페이를 구형 가능하게 하는 EMV 인증을 받은 리더기가 있어요. 저희 보통 단말기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아마 카드 결제 딱 꼽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카드 딱 주면은 이제 카드 받아가지고 뭐 긁든지 꼽든지 그렇게 하셨죠. 요즘에 결제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결제하려고 하면은 꼽아주세요. 그리고 저 앞에 조그만 거 있어요. 제 앞에.
조그맣고 해서 거기서 꼽던가 긁지도 않잖아요. 제가 직접 꼽아요, 대부분. 코로나 이후부터. 그게 뭐냐면 리더기예요. 그게 벤 단말기나 아니면 포스기에서 선 연결돼가지고 리더기만 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통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그런 EMV 인증을 받은 리더기에다가 꽂고 받는 건데 거기다 대기도 하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 그게 퍼져야 되는데 인증을 받은 EMV 그 리더기가 퍼져야 되는데 아직은 편의점 대부분 퍼졌고요. 그 다음에 마트 같은 데 퍼졌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퍼지진 않았어요. EMV 인증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유로페이예요. M 마스터카드예요. V 비자 카드예요. 그거에 대한 그 압축으로 해가지고 93년도인가부터 글로벌의 이제 표준 인증 방식인데 한국은 이거 도입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걸 모두 다 해버리니까 이 인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애플페이는 필요해요. 필요해서 애플페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인증을 받은 단말기가 리더기가 필요한데 그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과 한국정보통신이 있는 거죠. 네, 나머지 업체들은 또 다른 데서 조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이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애플페이가 안 된다고 고객들이 몇 번 항의를 하다 보면 그럼 애플페이 구현 가능하게 하는 단말기 그걸 쓰다 보면 벤사가 이런 업체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MS가 올라가는 거죠. 많이 사용 많이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뭐? 많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편해요. 그래? 그냥 이렇게 삼성페이 하면 끝나요. 저도 주로 휴대폰 하나 딱 들고 나가요. 나는 그거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네. 근데 나정통 네. 거 단말기가 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네,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국통신이랑 네, 같이 뭐 둘다 많이 상장사인데 시장이 커지니까. 그쵸. 뭐 제가 커버 안 한 그 회사랑 같이 좋아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용 단말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런 나이스 정보통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죠. R&D를 해가지고. 한국정보통신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가 있어요. 뭐 SCS 프로라는 회사가 있고요. 비상장 중에서 여기 송우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한테 각각 의뢰를 해가지고 둘 다 비상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뿌리는 거죠. 근데 뿌릴 때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그거를 직접 팔아요. 얘네 브랜드로, 얘네 이름으로 거기서 만들어주지만 상품으로 팔아요. 근데 대신 마진은 안 남을 거예요. 근데 페이가 이렇게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카드사들은 타격을 받겠네. 아니요. 카드랑 똑같아요. 연결- 똑같나? 네.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결제를 하든지 간에 카드는 똑같이 돈 받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는 거지 카드사는 똑같아요. 근데 물론 뭐 H카드가 그거를 하게 되면 H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서 그 카드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카드사의 총합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결제하는 방식의 변화인 거지 이게 어떤 카드사의 총합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안 써봤으니까. 네. 그냥 그 차이뿐이지 그런 그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네 이게 그러면 애플페이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죠. 근데 저희. 지금 네. 그 카드로밖에 안 돼요. 애플페이랑 연결하는 카드가 그 H사 것만 그러니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카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하려면 이게 앞으로는 다른 카드도 다 되게 된다는 건지. 그거 이제 그렇지 카드사들 않을까요? 정책에 따라서 카드사를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카드사들 이거 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근데 카드사들 현재는 그렇잖아. 네, 현재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애플페이가 잘 되면 거기 카드만 잘 되고 나머지는 시장을 좀 잃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 그 카드사들의 각각 입장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S사의 카드를 50대, H사의 카드를 50 이렇게 항상 쓰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만 들고 나가요. 카드 제가 만들고 다니고. 그럼 이 카드에 대한 비중은 훨씬 올라가겠죠. 네. 근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카드 상관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치. 돌려만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여의도 계신 분들 점심 때 지갑 많이 안 들고 나가요. 난 지갑 들고 나가. 휴대폰 딱 들고 휴대폰을 나가. 다 하더라고. 네, 휴대폰 그냥 하나 이것만 들고 나가요. 네. 저도 요즘에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그냥 이 휴대폰을 찍어요. 카드 안 찍고 네, 이걸로 그냥 찍고 거의 등록해가지고 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아니, 카드 지갑 들고 다니고. 예.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도 앞에 계좌 이체 다 써 있어요. 이게 붕어빵 사 먹을 때도 이렇게 맞아. 붙어 있어가지고 다 없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서 괜히 불안하게 띡 소리 나면 그게 왜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누가 방송에 웃겠다 할 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페이를. 써보시면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플페이가 많이 도입되게 되면
결론은 되게 과정은 복잡한데 결론은 나이스 정보통신의 MS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구현하게끔 하는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를 이제 직접 만들고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재밌는 서비스가 있는데 번개 입금 서비스라는 걸 출시했어요. 뭐냐면 자영업자분들이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잖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마케팅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뭐냐면 보통 그래서 직원분들 월급 주시거나 그럴 때 뭐 직원 월급은 이제 당장 뭐 내일 줘야 되는데 모레 줘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원재료 사고 뭐 하고 현금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제2금융권에 이런 것들 신용카드에 매출이 다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대출이 나와요. 유동화 항증권에. 그렇죠. 유동화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나정통이 이제 해요. 야, 이거 괜찮다. 네. 왜냐하면 그걸 원래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거 유동화해가지고 마진 먹는 건데 네. 자체적으로 하겠다. 네. 그래도 돼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직접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P2P 대출하는 이걸 이미 하고 있는 회사 있거든요. 거기에 얘네가 나이스 그룹 전부 다 채권 분석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 하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그 그룹사에서 있는 이거 다 소스 받고 얘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475억 원이에요. 갖고 있는 순현금이 2,050억이에요. 이 돈을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굴리는 건데 일단 은행 이율보다 높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로 인해서 굴려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이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이거를 저축은행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거 나이스 정보통신에 이제 벤을 쓰면 이제 나이스 체크 앱 있거든요.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오거든요. 다 시스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가 기존에 받던 거보다 싸겠죠, 아무래도. 얘네는 목적 자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안 썼던 사람들이 이거 쓰겠죠. 자영업자분들이. 이 벤사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버튼 하나로 되는 거니까. 옆집 사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주고 그러면은 바로 쓰겠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으로. 2,000원 뭐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근데 이거를 다 쓰진 않겠죠. 이거를 막 뭐 해가지고 금액을 전부 다 이렇게 해주진 않겠죠. 금리로 돈을 버는 거 아닌데. 뭐 대출 뭐 해줘봤자 2,000억이면 얼마 되나? 마진 남겨봤자 조달금리 해보면. 일단 조달금리는 없어요, 이 회사는. 조달금리는 없죠. 갖고 있는 순현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금액을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를 쓰면서 MS를 올린다는 전략인 거죠. 이게 돈놀이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대놓고. 네. MS를 올리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MS는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 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하반기 때 MS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텍스 리펀드.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인바운드 고객들 들어오면 늘어나겠죠. 그거 사업자 중에서 국내 2, 3위권 사업자니까 이제 나중에 하반기 때 이슈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시간도 이 정도면 많이 흐른 네. 것 같고요. 더 해줘. 네. 4종밖에 안 했는데 한 30종만 해도 재밌겠네. 그래요? 우리하고 이제 얼굴이 110장이 돼가고 있지만. 올해 조금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 좀 야,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메가스타트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 줄고 막 이러는데. 저번 달 저희 월보 주제가 이제 교육에 관련된 것이었고 제가 대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사실 매니저분들 직접 얘기했어요. 실적은 올라가겠네요. 네? 멀티플은 안 오르겠네요. 야, 교육 시장 자체가 한국은 이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메가스타디 어떻지? 요즘 조금 더 위험한 발언을 드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올해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내년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5년 뒤가 문제예요. 5년 뒤가 많이 심각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파격적으로 줄어드니까 지금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0% 이상 줄어들어요. 네. 아니, 내가 가장 놀란 게 네. 소위 서울교대 같은 곳이 정말 좋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자퇴하고 가는 학교였었거든. 거기 갈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거기가 거의 미달이더라고. 거의 미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왔다. 이건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미달은 아니지. 실수예요.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지금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구나. 네, 과거보다는 좀 약간 뭐든지 네. 유튜브에 폐 어디서 봤는데.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도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애가 학교예요. 몇이죠? 이제 정정이 몇 네, 살? 초등학교 학년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 교육의 전반적으로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근간이 뭐냐면 2020년에 아이들이 60만 명 넘게 태어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2000년에. 근데 2022년에. 22년 지난 거잖아요. 24만 9천 명이에요. 24만 9천. 아, 2020년이 2000년이 60만 명 이상 태어났어요. 2020만 년인데. 네. 근데 그래프가 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한 1970년을 하면 몇 명, 100만 명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22년 지났는데 60 몇만 명에서 24만 9천 명. 반도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약간 주식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을 거예요. 20, 30년 뒤에 한국의 GDP를 고민하는 거죠. 인구 구조학적으로. 너무 세게 나갈 수 있는데. 수출 기업 위주로 되겠지. 네, 좀. 그냥 요새 이제 내가 금융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는 장기 투자의 방식이 전에도 수출주가 중요했지만 네. 더 수출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거든 지금. 네.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뭐 요새 걸그룹들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뭐 산업들 해외에서 돈 많이 벌죠. 네. 국내에서 돈 벌기 힘들고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참 교육 사업이야말로 한글로 대한 교육 산업이 수출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쉽진 않죠. 그러니까 별로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데 또 맞아요. 일단 그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인구 구조학적인 게 Q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교육업체들의 실적이 올랐느냐? 이건 저번 달 월부터 썼던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P는 계속 올라요. ASP는. 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오릅니다. 이유는 A를 셋씩 낳다가 둘씩 낳다 하나씩 나면서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인당 사교육비가 계속 올라가요.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올라간 상황에서 Q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100명이 있었어요. 75명이 사교육을 참여했어요. 1년 지났는데 학생이 98명이 됐네요. 똑같이 75명 참여해요. 1년 지나니까 95명이 됐어요. 똑같이 75명 참여해요. 한 2, 3년 지나니까 90명이 됐어요. 75명 참여해요. 계속 75명 참여가 똑같아요. 참여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78% 정도 돼요. 근데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85%예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2028년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95%가 되더라도 그때부터 꺾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교육 기업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Q가 무조건 꺾인다는 거는 보셔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인 거고, 뭐 저는 최근에 이제 올해나 내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뭐 5년 뒤가 아니라 올해 내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차트 딱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딱 보면 안 되겠네 생각 들잖아요. 차트도 딱 보면 이미 반영됐네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실적이 좀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M&A 효과로. 네. 이 회사가 메가스터디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초등 쪽 마진율 20%, 초중등 마진 20%, 고등 20%, 대학 편입 20%막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성인 쪽만 공무원 쪽 관련된 게 대규모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업을 떼서 없애든가 아니면 1등을 하든가. 나머지는 다 1등이니까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마진율 조절 가능했던 건데 버리든가 1등을 하든가. 이 회사는 1등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삼아서 지금 M&A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게 딜이 아마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매출액 M&A 효과로 내년에는 매출액이 좀 세게 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적자에서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내년 정도 실적이 괜찮아지는 거죠. 현재 멀티플은 뭐 6배 정도에서 내년에 이익은 좀 급증할 거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실적은 좀 체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은 뭐 탄탄할 것 같고 뭐 원래 국내 교육 1위 업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 업체들 보시면 메가스터디 교육 거의 한 기업만 보세요. 이걸로 이제 매매 이제 사시든지 파시든지 약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육 쪽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업들 많이 미팅을 해봤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초등 이제 몰빵한 기업들.
초등 쪽에 대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가장 빨리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래, 이게 들으면 나야 뭐 다 익숙한 기업이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중소형주 전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어쨌든 간에 한국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희소화되다 보니까 정말 새롭게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엔터 산업이라던가. 난 요즘에 그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엔터 기업 중에서 그 어떤 PFT 무슨 되게 중소업체 피프티. 그건 어느 회사예요? 거기는? 없죠. 그러니까 엔터 산업도 되게 이제 확산되는 것 같고 뭐 방산 쪽도 확산되는 것 같고 그런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방산마하대도 뭐 K9 관련된 회사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의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나요, 매니저들이? 아니면 그런 기업이 없는 건지?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만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분석이 많이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가치가 없는 회사들인가요? 지금 그거와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세게 움직인 둘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간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기 힘드시겠죠. 매니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테마에 엮여서 날아갔거나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그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인탑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로봇 테마가 분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기업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사에 과거에 모르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도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봤을 때 2차 전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도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지금 몇 달 동안 일을 안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로봇을 뜬금없이 리포트를 냈어요. 1월 달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AI를 냈어요. 다 제 컨셉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들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커버리지 기업들보다 다 난리트 기업들이에요. 오히려 그 기업들은 주가가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근데 오늘 언급 하나도 안 드린 이유가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요. 네. 그 기업들은 NR로에서 이렇게 다들 업데이트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업데이트할 가치가 없다고들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에요. 업데이트할 가치는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괜찮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셉적으로 잡은 건 이거예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설계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애들보다는 조립하는 업체들, 실제로 그 제조업에 활동한 업체들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더를 줄 때는 세금 문제로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중국보다는 한국이 세금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아무래도 제조에 대한 생산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로봇은 제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야말로 저는 가장 좋게 봐요.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보면 뭐 보세요? 2차 전지 보죠. 자율주행차는 뭐 보실 거예요? 칩이지 뭐. 비메모리예요. 모든 구현하게 가능한 게.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도 매년 성장했지만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 회사들이 많겠죠?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AMD 뭐 그런 비롯한 뭐 퀄컴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많은 수많은 칩들을 생산해내겠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괜히 오르고 실적 괜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구현하는데 많은 칩들을 생산해내고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의 그런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죠. 그걸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유통한 업체들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업데이트한 기업이 없어서들 안 하는 건 제가 궁금한 아니에요.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죠.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직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중소기업이 아니겠죠. 이제 코스피 이제 상위 기업들의 그 기업 정도 있는 거죠. 실질적 경쟁력 가진 기업은. 실질적으로 경쟁력 가진 경우 삼성전자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이게 딜레마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커버리지 범위 안에 있는 시가총액 안에서는 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힘들고 그 기업들이 글로벌 탑 기업들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저번 월부도 AI를 넣었는데 AI가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애매모호해요. 그랬을 때 그걸 구현하게 있는 것들은 모두 무엇이냐? 칩들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칩들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비롯한 영상 구현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도 월보 내에 썼던 기업들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 칩 메이커들이 계속 이런 AI 산업을 확장을 시킬 때 데이터를 인식하는 것들은 그래픽 카드,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안에 80%가 영상 데이터예요. 그림 데이터예요.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칩 개발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계속 좋아질 테니까 저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계속 쓰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좋아요. 그리고 관심도 높죠. 그냥 농담처럼 내가 삼성전자 그룹이랑 현대차 그룹이 해당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웃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쵸.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들이 주도하에 그 기업들이 이쪽 파트에 주문을 주는 그치? 그 관련된 거에 주문을 주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들 컨디션들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좀 이따 쓰러질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들 받았나요? 우리 애들은 어버이날인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 뭐 하지 않을까요? 전혀 나중에 꼭 딸을 낳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카톡방에서 뭐 물어보던데 전혀 반응이 없고 어버이날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초등학교 다니까 해주지 않아요? 좀 기대를 좀 내려놓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는 해줘요 원래. 그 학교에서 만드니까. 오늘 네. 이따 갖다 줄 거예요.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가 20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남이라고. 그러지 마. 네, 그게 좀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돼지처럼 나온다. 아유 보니까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네. 근데 저희 네 글자로 맞아. 하고 하는 거 해야 돼서 응. 사자로 오늘 생각 안 내용. 하고 있었는데. 뭐지? 오늘 내용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그냥 뭐 오늘 뭐 힘들었다. 어버이날 뭐 이런 것도 되고. 내자. 네, 내자로. 저는 어버이날 할게요. 진짜 할 거 없나 보다. 저는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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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현금 부자라고. 현금 부자. 괜찮다. 근데 현금 부자 기업은 개인이 현금 부자면 좋은데 기업들이 현금 부자라는 건 약간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현금만 두고 있으면 되고 그 현금을 자본으로 돌려서 맞아요.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기업들의 힌트가 좀 나은 것 같아서. 현금을 썼을 때 메리트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포인트가. 갖고 있다고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예.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